안녕하세요.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공감 사연 여행입니다. 오늘 사연은 충남 홍성에서 도착했는데요. 사연을 읽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거친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고 하시네요. 과연 이분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8 할머니예요.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 장가 보내고 토끼 같은 손주까지 봤으니 남부러울 게 없었죠. 아, 이 맛에 사는구나 싶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바로 손주의 돌잔치 때 그 행복이 깨져버렸거든요. 그 일은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집사람이 엄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날 아들 입을 통해 전해 들은 며느리의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소리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창밖만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날 이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게 변할 수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제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꽃다운 24세에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어찌나 적은지 하루 종일 있어도 입 뻥긋 안 할 때가 많았지만 속정은 깊고 무엇보다 성실함 하나는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새벽 별 보고 가게 문 열고 달 보고 문 닫으며 기름밥 먹은 손으로 30년을 하루같이 우직하게 가정을 지켰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만에 우리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갓난쟁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아주 튼튼해요. 하고 소리치니까 그 무뚝뚝한 양반이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랍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고자질 해줘서 알았지. 본인은 죽어도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저희 민수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배고파도 칭얼대지도 않고 밤에도 잘 자고 동네 어르신들이 저 집은 애를 거저 키우네 하실 정도로 예쁜 집만 골라 했으니까요.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반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이 크게 까져 피가 철철 나니까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그 친구를 들쳐 업고 낑낑대며 보건실까지 뛰어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하고 칭찬하시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사내 놈이 당연한 거 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유나는."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해놓고 그날 저녁 손에 누런 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들 앞에 콜라 한 잔 따라주면서 머리를 쓱 쓰다듬어 주는데 아무 말 없어도 "잘했다 내 새끼."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 혼자 웃었더랬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가서도 속 썩이는 법 없이 꾸준히 공부하더니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평생 밭이라고 나사못이나 팔던 저희 부부한테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간 것만으로도 장원급제나 다름없었죠. 대학 가고 나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용돈 보내주면 "엄마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고 문자 하나 틱 오고 명절에나 잠깐 얼굴 비췄다가 다시 올라가곤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 들으면 밥은 먹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 영업직으로 취직했을 때 남편 어깨가 귀에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만 만나면 괜히 헛기침 한번 하고는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 글쎄. 우리 민수가 이번에 서울 회사에 들어갔지 뭐야.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월급쟁이 됐다니까?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던 남편. 눈에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 아들이 그렇게나 대단해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수가 29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나 시간 되면 서울에 한번 올라오세요.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 입사 동기라는데 1년 정도 만났고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그 나이면 연애도 하고 장가갈 생각도 해야지 싶었으니까요. 서울 올라가서 상견례 겸 첫 식사를 하는데 민수가 예약한 식당이 우리 형편에는 좀 과하다 싶은 비싼 곳이었어요. 메뉴판 가격을 본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제가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렸죠. 거기서 며느리 될 아이 수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참 고와 보였어요. 얼굴도 하얗고 예쁘장한 데다 말투도 조곤조곤하니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 민수랑은 회사에서 만났다고?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어찌 만났노? 네, 부서가 같아서 자주 마주쳤어요. 사돈 어른들은 서울에 계시고, 네,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묘한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수진이가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을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시선은 자꾸 민수를 향하거나 애먼 창밖을 쳐다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라 어려워서 그러나 보다 긴장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봐요. 식사 마치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넌지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가 참하긴 한데 어째 좀 쌀쌀 맞지 않나. 정이 없어 보여. 아유, 당신은 처음이라 어려워서 그렇지. 요즘 애들 다 똑부러지고 그래요. 자꾸 흉보지 마요. 저는 괜히 아들 여자친구 흠잡는 것 같아서 남편을 타박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도 개운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정들겠지.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수진이네 부모님도 수진이랑 분위기가 판박이더라고요. 말수 적고 표정 변화 없고 어딘가 모르게 찬바람이 쌩부는 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불편해서 혼났죠. 그래도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렀어요. 민수가 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걸 좋은 날 눈물 보이면 안 된다고 꾹 참느라 혼났네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서울에 신접살림을 차린 뒤 첫 명절인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부터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온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온지 얼마 안 됐고 시댁 부엌이 낯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너무 멀뚱히 앉아만 있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건넸죠. 수진아, 미안한데 여기 전담은 접시 좀 식탁으로 옮겨줄 수 있니?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다 된 접시 하나 옮겨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 반응이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아, 네. 대답은 하는데 핸드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정말 하기 싫은 몸짓으로 느릿느릿 일어나서 접시를 집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툭 내려놓고는 다시 쪼르르 가서 앉아버리는 겁니다. 표정에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하는 짜증이 스치듯 묻어 있었고요. 마침 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그 장면을 봤나 봐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남편이 혀를 차며 그러더라고요. 거참. 며느리 행동거지가 영 아니더라. 당신 힘들게 일하는데 거들지도 않고. 아이고, 천명절이라 뭘 몰라서 그래요. 낯설어서 그렇지. 나도요. 차차 나아지겠지. 저는 또 아들 생각해서 남편 입을 막았지만 가슴속에는 찝찝한 멍울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말로 딱 꼬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싸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인데, 내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인데 나쁜 아이는 아닐 거라고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내가 더 품어주면 되겠거니.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는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면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통해 며느리 안부도 듣고 그랬죠. 민수가 중간에서 엄마, 수진이가 안부 전해달래요 하고 다리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그마저도 뜸해지더라고요. 맞벌이 하느라 고단한가 보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1년 반 만에요. 엄마, 나 드릴 말씀 있어요. 수학이 넘어 아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줄 알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니? 아니요. 수진이 임신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라니요.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된다니요. 가게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더니 그 무뚝뚝한 양반이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불쑥 마당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뒤에 들어와서 말없이 밥을 먹는데 밥상 머리에 앉은 남편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남편 우는 걸 딱 2번 봤는데 그날이 3번째였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 제가 더 들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도 해먹이고 싶어서 미역이며 멸치, 직접 짠들기름까지 시골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죄다 박스에 담아 올려보냈어요. 궁금한 마음에 전화도 더 자주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통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민수한테 물어보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누워만 있어요 라고 하니 임신 유세가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았죠. 그러다 한 번은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직접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몸은 좀 어떠냐? 입덧 때문에 고생이 많다지? 네, 좀 힘들어요. 내가 보낸 미역이랑 멸치는 잘 받았고? 네, 받았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가라앉아 있는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뭘 물어도 네, 아니요, 단답형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덧붙였죠. 혹시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올라가서 밑반찬이라도 좀 해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 씨가 다 해줘요. 그래도 남편이 하는 거랑 엄마가 해주는 거랑은 다르지. 힘들면 편하게 말해도 돼.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딱 잘라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더 이상 권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부담스럽게 굴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곤란하다는 듯 말리더라고요. 엄마, 지금 오시는 건 좀 그래요. 수진이가 산후조리할 때는 사람들 북적이는 거 힘들대요.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자리 잡으면 그때 오세요. 산모가 힘들다는데 시어머니가 고집 피울 수는 없잖아요. 서운해도 꾹 참고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가 막힌 사실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조리원에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언니까지요. 그 사실도 아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동네 아는 동생이 며느리 SNS를 보고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사진 속에는 친정 식구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만 쏙 빠져 있었던 거죠. 남편 속상할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조리원 나오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손주 얼굴을 보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아기 침대로 달려갔죠. 세상에 민수 어릴 때랑 어찌 그리 똑같은지 눈이며 코며 볼살까지 판박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왔어. 감격스러워서 안아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어? 아, 아까 휴게소에서 씻긴 했는데 밖에서 온갖 균 묻혀 오셨잖아요. 아기한테 옮으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생아한테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죠. 하지만 말투가 문제였어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거라도 묻어올까봐 경계하는 듯한 그 말투. 손이 빨개지도록 씻고 와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는데 며느리는 제 옆에 딱 붙어서서 감시하듯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5분이나 지났을까요? 아기 맘마 먹을 시간이에요.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제품에서 아기를 휙 채가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진 저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 같이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깨작거리다가 먼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민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진이가 많이 예민한가 보구나. 네,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산모가 제일 힘들지. 알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차창에 비친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묻더군요. 어때? 손주 녀석 예쁘던가? 음, 아주 예뻐요. 당신 닮아서 콧대가 오뚝하더라고. 그래? 허허, 그럼 며느리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운하다고 말하기엔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 같고, 그렇다고 잘해줬다고 거짓말하기엔 제 속이 너무 쓰렸으니까요. 그때도 저는 바보같이 설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애가 좀 크면 나아지겠지. 정이 들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이미 모든 게 엇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만 미련하게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 손주 이름은 지호였어요. 강지호. 아들이 직접 지었다는데 이름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라고 우리 부부는 밤마다 기도했지요. 100일 때는 못 올라갔어요. 엄마, 요즘 누가 100일 잔치 크게 해요. 그냥 양가 부모님 안 모시고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먹을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소하게 한다더라 하고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단이 났습니다. 동네 동생이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100일 잔치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색 풍선에 케이크에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활짝 웃으며 서 있더라고요. 조촐하게 한다면서요? 양가 부모님 안 모신다면서요? 그날 밤 남편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우리만 쏙 빼놓고 100일 잔치 했대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슬리퍼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담배 끊은 지 10년도 넘은 사람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와서는 마당 구석에서 뻐끔뻐끔 피워대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민수한테는 내색 안 했어요. 제가 따지고 들면 중간에서 아들만 곤란해질 게 뻔하니까요. 며느리랑 사이 틀어져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돌이 다가오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호 돌잔치 하려고요. 다음 달 15일 토요일에 서울 호텔에서 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0일 잔치는 못 갔지만 돌잔치는 꼭 가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래, 호텔에서 하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수진이가 거기서 꼭 하고 싶다네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아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니? 그게 돌잔치 때요. 엄마 아빠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엄마 아빠 오시면 분위기 안 맞을 것 같다고. 분위기가 안 맞아? 우리가 가서 깽판이라도 친다더냐? 아들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 하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호텔이 좀 격식 있는 곳인데 시골 분들 오시면 좀 창피하대요. 창피하다고요? 내가요? 우리가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호텔에 가면 창피한 건가요? 시골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 돌잔자치 가면 분위기를 망치나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안 된다고 화냈는데 수진이가 막 울면서 산후우울증 때문이라고 자기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아들이 횡설수설 변명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묻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비참한 현실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계속 캐묻는 남편에게 결국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죠. 우리 오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남편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 옷차림이 그렇게 남루했나? 말투가 그렇게 천박했나? 아무리 곱씹어 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래, 안 갈게. 네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괜찮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들을까봐 소리 죽여 꺽꺽 울었어요. 세상에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돌잔치 당일,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벽시계만 쳐다봤죠. 지금쯤 사진 찍겠네. 지금쯤 돌잡이 하겠네. 저녁에 민수가 보내준 사진을 봤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우리 지호가 방긋 웃고 있더군요. 연필을 잡았대요. 사진 속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부 자리는 없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대뜸 핸드폰을 집어들더군요. 내가 민수놈한테 전화해서 따져야겠다. 하지 마요. 당신까지 나서면 민수 입장이 뭐가 돼요? 걔도 죽을 맛일 텐데. 제가 뜯어 말리자 남편은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깜빡이는 남편의 담배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져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손주가 편하게 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참기만 하면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 아들네와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민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쫓기듯 짧아졌어요. 응, 엄마 잘 지내요. 지호도 잘 커요. 바빠서 끊을게요. 늘 이런 식이었죠. 며느리와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민수 핸드폰으로 걸었는데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수진아 하고 불렀는데 민수 씨 샤워 중이라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하고는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 끊긴 뚜뚜 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명절에도 코빼기 한번 안 비치더라고요. 추석 때 민수에게 전화했더니 올해는 수진이네 가기로 했어요. 하더군요. 작년에도 처가 갔잖니. 수진이네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걱정돼서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돈어른이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뭐라고 더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동생이 보여준 며느리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송편을 빚고 있는데 몸이 안 좋다던 사돈어른이 세상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시대고기가 싫었던 거죠. 저는 남편 속상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 사겼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는 우리끼리 좀 쉴게요. 결국 그해 설날 아침, 저희 부부는 정막이 흐르는 식탁에서 단둘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던 남편이 툭 한마디 던지더군요. 지호 녀석 많이 컸겠네. 그렇겠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면 안 될까? 민수가 오지 말라잖아. 부담스럽다고. 거참. 그래도 명절인데.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축 처진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그날 저녁, 억지로 등 떠밀려 나간 마을 부녀회 신년 모임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눈치 없이 묻더라고요. 김 사모님, 올해는 아들네 안 왔어? 서울에서 쉰대. 아이고, 손주 보고 싶어서 어째.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봐. 얼마나 컸나 보게. 사진이라니요. 제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손주 사진이라고는 1년 전 돌잔치 때 받은 그 사진 한 장뿐인걸요.
어, 잠깐만. 괜히 핸드폰을 뒤적거리는 척하다가 둘러댔습니다. 아, 깜빡하고 저장을 안 해놨네. 다음에 보여줄게.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는 할머니라니 내가 남들 보기에 얼마나 초라할까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며느리 비위를 못 맞춘 걸까? 아무리 자책해봐도 답은 없더라고요. 그해 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밭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경색이래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게 된 거죠. 놀란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란다. 민수는 다음날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혼자서요. 수진이는? 지호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왔어요. 내신 며느리도 올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병상에 누운 아비 손 한번 잡아보고 빨리 나으세요 하더니 다음날 아침 회사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직장인이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은 며느리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넌지시 물어보기만 할 뿐이었죠. 민수한테 온 거야? 어, 아빠 약 잘 드시게 하라고 카톡 왔네. 수진이는? 제가 대답을 못하니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며느리한테 위로 문자 한 통 못 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한 게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밤에는 잠이 안 와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요새 얼굴이 왜 그리 상했냐고 물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네가 안 오는 이유가 우리가 창피하고 촌스러워서라고 어떻게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무심한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절뚝이는 다리로 재활 다니고 소일거리로 밭일 좀 하고 저는 그런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민수와는 의무적인 안부 전화만 오갔습니다. 지호 잘 있니? 잘 커요. 밥은? 먹었어요. 대화는 늘 건조하게 끝이 났죠. 지호가 뭘 좋아하는지, 말은 얼마나 늘었는지 꼬치꼬치 묻고 싶었지만 민수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려 할 때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은 민수가 가끔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지호 어린이집 갔어요. 지호 생일이에요. 하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닳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키가 훌쩍 컸네. 눈매가 제 아빠를 쏙 빼닮았네. 하지만 돌잔치 이후로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따뜻한 손주 체온 한번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가 서울 한번 올라가자. 뭐라고요? 갑자기 서울은 왜요? 가서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고. 내 다리가 이래도 기차 타는 건 문제 없어. 가고 싶었죠.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며느리가 질색해요. 그래도 할애비가 손주 보러 간다는데 수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청객이라니까요. 가서 또 찬밥 신세 당하느니 여기서 사진으로 보는 게 나아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담배 불빛을 보며 저도 가슴을 쳤습니다. 가봤자 며느리 싸늘한 눈초리에 아들 눈치만 보다가 쫓겨나듯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체념하고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지호 생각도 민수 생각도 안 하려고 애썼어요. 생각하면 서럽고 보고 싶으면 가슴이 미어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손주 안부 물으면 잘 큰다고 웃으며 거짓말하고 옛날 사진 보여주며 얼버무리는 것도 이골이 났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엔 너무 비참하잖아요. 며느리가 사진도 안 보내줘서 손주 얼굴 못 본지 1년이 넘었다고 어떻게 말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서 혈압이 너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면 큰일 나요. 마음 좀 편히 가지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집에 와서 거울 속 늙고 초라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고 못생겨서 그래서 창피하다고 했나? 그날 밤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아니라 엄마.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뱉은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 수진이랑 이혼 얘기 나왔어요. 뭐라고?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한동안 많이 안 좋았어요. 돈 문제도 있고, 육아 문제도 있고. 민수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회사 들어가야 해서 끊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전했을 때도 덤덤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 역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처럼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울어서 감정이란 게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무덤덤해진 제 자신이 더 서글프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쯤 지났을까. 민수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직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혼자 내려온 아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에 탄 눈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아들에게 허겁지겁 밥을 차려 먹이고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았죠.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던 민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해요. 확정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럼 지호는? 수진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뭐? 지호를 왜 뺏겨? 우리 손주를.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민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제가 포기했어요. 싸울 힘도 없고 지금 제 형편에 지호 키울 능력도 안 돼요.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간대요. 수진이랑 싸우느라 일도 엉망이고. 민수는 울먹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엄마, 돌잔치 때 오지 말라고 한 거요? 수진이가 그랬어요. 시골 사람 같아서 창피하다고. 그래, 그건 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오면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 저런 시부모 있는 거 알리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민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참을 뜸들이다가 툭 뱉었습니다. 당신 엄마 손 좀 봐. 완전 농사꾼 손이야. 그 손으로 우리 지호 만지면 어떡해? 더러워. 순간 제 거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 30년 넘게 밭일하고 철물 나르며 아들 키워낸 훈장 같은 손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더러운 농사꾼 손이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때 싸우기 싫어서 바보같이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줬어요. 진짜 미안해요. 남편이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뭔데? 바람났어요. 회사 동료랑요. 그 남자가 돈이 많대요. 지호 키우는데 문제 없다고 양육비도 필요 없대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 만나 새 살림 차리면서 제 자식까지 데려가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재산 분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 몫은 결국 지호가 아니냐고. 법적으로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도 서러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더군요. 그러니까 양육권 가져가서 나중에 우리 유산까지 챙기겠다 이거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거기 앉아 있어라. 엄마가 전화할 때가 있다. 어디요? 변호사. 수진이가 우리 재산까지 노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엄마? 엄마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내 손주 뺏기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 다 쓸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노후 자금이 손주보다 중요해요? 철물점 팔고 땅 팔면 돼요. 지호, 내가 데려올 거예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네가 못 키우면 내가 키운다. 할미가 키우면 안 되냐? 수진이가 내 손 더럽다 그랬지? 그래, 이 더러운 손으로 아들 키우고 며느리 밥 해 먹였어. 이 창피한 손으로라도 내 손주는 당당하게 지킬 거야.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아들의 등을 저는 그 거친 손으로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싸울 차례니까요. 그 뒤로 석 달.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파출소 근처도 안 가본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법원을 드나들었으니까요.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선생님이 난색을 보이시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육권 싸움은 엄마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경제력도 있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과정이 아주 길고 힘들 겁니다. 돈은 있어요. 만들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내놓자고요. 30년 넘게 남편의 인생 그 자체였던 철물점을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팔아. 껍데기뿐인 가게보다 내 새끼, 내 손주가 중하지. 철물점을 정리하고 농사짓던 땅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죠. 처음에는 며느리 쪽에서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시골 노인네들이 무슨 돈으로 소송을 해. 하다가 말겠지 했다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민수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혼 직전, 부부싸움을 할 때 며느리가 악에 받쳐 쏟아낸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호는 내 카드야. 나중에 당신 부모 죽고 상속받으면 그게 다 내 거라고. 시부모 재산? 그 총구석 땅이랑 가게 얼마 안 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 당신은 이제 빈 껍데기니까 필요 없어. 난 그 집안 재산만 있으면 돼. 판사님 앞에서 이 녹음이 재생됐을 때 변호사 선생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양육 의지가 아니라 아이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리해진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당히 협의하자고요. 양육비 깎아줄 테니 애는 넘기라고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협의 같은 거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 손주 돈으로 흥정 안 해요. 결국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친의 발언으로 보아 자녀를 경제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친이 적합하다. 판결이 나던 날 밭에 있던 저에게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겼어. 뭐? 진짜냐? 양육권 나한테 왔어.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장님이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승소하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가 할 말이 남았나? 저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가게도 파시고 땅도 파셨다고요. 그래서 그 돈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화한 용건이 결국 그거였구나. 그래, 다 썼다. 남은 건 이 집이랑 밭 조가리 조금뿐이야. 우리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도 빠듯해.
물려줄 돈 10원 한 장 없다. 전화기 너머로 흡하고 숨들이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잠시 침묵하더니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궁금했습니다. 재산 없다는 소리를 듣고도 무슨 낯짝으로 보자고 하는지 서울로 올라가 어느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히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커피 뭐 드시겠어요? 제가 얼른 사올게요. 커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오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 손이 더럽다며 손주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그 여자 맞나요? 수진이는 제 앞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달라는 거냐? 다요. 돌잔치 때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명절에 무시한 것도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저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씨랑 다시 합치고 싶어요.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간 게 엊그제인데 다시 합쳐? 그게 그 남자가 저 속였어요. 결혼하자더니 제가 이혼하니까 연락 끊었어요. 저 지금 갈 데도 없어요. 수진이가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한 제가 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아까 전화로 나한테 제일 먼저 뭐 물었지? 재산 다 썼냐고,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잖아.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고개를 든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이혼할 때 그랬지? 시부모 재산 어차피 지울 거니까 너도 챙길 수 있다고. 그런데 빈털털이 됐다니까 계산이 안 서니? 그래서 찔러보러 왔니? 아니에요. 진짜 반성해서. 웃기지 마라. 네가 지우더러 내 카드라고 했던 녹음. 판사만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나도 사람이다. 내 손이 농사꾼 손이라 더럽다고? 그래, 이 거친 손으로 아들 키우고 우리 가족 밥 해먹였다. 네 눈엔 창피했겠지만 난 이 손으로 내 손주 지켜냈어. 어머님, 제발요. 민수는 널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지호는 저희 부부랑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해 열심히 다니고 있고 평일에는 저희가 지호를 돌보죠. 할머니, 밥 줘. 뭐냐? 우리 강아지. 오늘은 뭐 해줄까? 계란말이? 아니, 오늘은 소세지. 허허, 맨날 고기만 찾으면 뚱땡이 된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나 힘세대. 철물점도 없고 땅도 팔아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도 지호 재롱만 보면 지팡이 짚고 벌떡 일어날 정도니까요. 수진이요? 면접 교섭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지호를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두어 달 오나 싶더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민수 말로는 또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연애하느라 바쁘답니다. 사람, 참 안 변하죠. 지호가 나중에 커서 엄마를 찾으면 그때 만나는 건 말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사랑으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바닥이 보인다는 걸요. 돈이 있을 땐 시부모를 창피해 하다가 돈이 없어진 줄 알면서도 매달리는 척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모습. 그게 며느리의, 아니 인간의 서글픈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산 때문에 가면을 쓰고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손주와 아들이 제 진짜 재산이라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